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탄 연휴 즐겁게 잘 보내셨습니까? 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거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그 효력을 집행 정지시킨 가운데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도 민주당 여권 일각에서는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사과를 했는데 당에서는 탄핵을 하겠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가운데 징계를 주도했던 추미애 장관은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지 않고 있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식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2020년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올 한 해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 주실 거죠?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영국에서 귀국한 80대가 자가격리 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영국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사망을 해서 변이 가능성에 초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입국한 가족 4명도 확진이 됐습니다. 한 명은 자가격리가 끝나서 외부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변이 바이러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변이 바이러스 등등 이 변이가 무섭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가 효력 정지됐고 휴일에도 윤 총장은 연일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해서 월성 원전 의혹, 원전 수사에 대해서 윤 총장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위 경향신문은 윗선 수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윗선 수사 탄력을 받나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윗선, 어디까지 윗선이 연결되어 있느냐, 이게 이번 수사의 관심사입니다. 대검 앞에는 보셨던 것처럼 다시 응원 파원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이용구 법무차관의 음주 폭행 장소와 관련돼서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거기 일반 도로다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간 경찰은 내사 종결과 관련해서 이거 뭐 아파트 안에 도로라 내사 종결했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해왔는데 경찰의 해명과는 달리 기자가 직접 피해 택시기사를 만나서 물어보니 이 도로는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가 아니라 버젓이 고무래로라는 도로 이름까지 있는 일반 도로였다는 겁니다. 그럼 의문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스스로 밝혔던 내사 종결의 이유가 되지 않는 터라 왜 경찰이 내사 종결했는가와 관련된 의문은 더욱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대통령이 사과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비서실장도 정책실장도 법무장관도 바꾼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일 청와대 개각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추미애 장관을 바꾸는 것이 앞서서 자진 사의를 표명했던 추 장관에 대한 경질 의사를 분명히 밝힐 것인가라는 부분도 관심사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했는데 법무부 장관은 징계를 주도했는데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이자 월요일을 맡고 계신 손정희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다시 돌아온 바르다 박성세,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여의도 정치 컨설팅계의 제갈 공명 윤 선생, 윤태고 실장님 나왔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월요일 아침 오늘 키워드도 3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완주 탄핵론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은 그만둘 생각 없다라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완주 의사를 밝힌 셈이 되는데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그날 대통령은 결국 국민 앞에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징계를 주도했던 정작
추미애 장관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이렇다 할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날이라는 문구를 SNS에 밝혔는데요. 알쏭달쏭 잠시 후에 짚어보죠. 세 번째 키워드는 변이, 코로나 관련돼서 변이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걱정됩니다. 김재현 돌직구쇼 오늘 홈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법원이 결국 대통령이 제가했었던 징계에 대해서 당장 중지돼야 한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 사유 상당수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권 일각에서는 여전히 징계가 안 되면 윤 총장을 탄핵하겠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톱뉴스 주제입니다. 이 여권 일각의 탄핵론에 대해서 윤 총장은 끝까지 간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탄핵론과는 무관하게 윤 총장이 완주의 의사를 밝힌 셈입니다. 함께 보시죠. 여권 일각에서 탄핵론이 연일 제기되고 있는데 윤 총장은 자진 사퇴 없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본안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윤 총장이 25일 성탄절 그리고 26일 휴일도 출근을 했습니다. 조남관 차장에게 업무를 보고받았다. 경향신문은 참 흥미롭게 표현을 했어요. 윗선 수사. 원전 수사와 관련해서 조금 전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듯이 소위 윗선 수사에 대해서 윤 총장이 보고받았다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지인들에게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제는 물러나고 싶어도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다. 내년 7월 임기 끝날 때까지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징계 취소 본안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 총장과 가까운 한 인사는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자진 사퇴는 1%의 가능성도 없다. 한 검찰 간부, 윤 총장이 버틴다는 것 그 자체가 검찰 조직을 유지시킬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기자, 길고 긴 성탄 연휴가 지나갔고 성탄 연휴 저희가 크리스마스 특집 방송도 생방송도 보도를 해드렸는데 법원이 대통령이 제가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징계 사유 대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비치기도 했는데 결국 대통령의 사과까지 이어졌는데 연휴 동안 윤 총장에 대한 탄핵론이 제기됐는데요. 지금 윤 총장이 완주하겠다. 물러나고 싶어도 물러날 수 없다. 자,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윤 총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여권 내에서 대통령 사과에도 불구하고 탄핵론이 불거지는 게 오히려 윤 총장의 거취를 더욱 확고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여론에 밀려나갈 수도 없는 거죠. 우리 윤 총장이 지난번에 정지 2개월의 징계가 나왔을 때 첫 반응이 이거였습니다. 임기제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불법 부당한 조치를 취했다.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임기를 채우는 것 자체가 지금 검찰의 본인이 여러 차례 주장했던 강조했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는 거고 그 자체가 법치주의 훼손에 맞서는 거다. 이것이 이제 본인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강경론이 나오면 나올수록 더욱 임기를 지키는 게 본인 입장에 중요하게 되겠죠. 그런 점에서 글쎄요, 강경론으로 탄핵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탄핵론 자체가 실현 가능성이 없진 않죠. 검찰총장의 탄핵이라는 게 제적 인원의 그러니까 국회의원 제적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하면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174석을 갖고 있고 범여권이라고 하면 180대 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추진할 수 있으나 과연 그렇게 갔을 때 불게 될 탄핵 역풍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될 테고 그런 점에서 오히려 여권의 자중질환을 불러올 수 있는 소재죠. 그런 점에서 오히려 윤 총장의 입지를 더욱 역설적으로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되기 때문에 아마 여권에서 고민이 좀 많지 않을까. 고민이 그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기자가 상당히 흥미로운 분석을 전해줬는데 단순히 총장이 임기를 지키는 것이 그런 의미가 돼버렸다. 윤 총장과 검찰에게는 상당히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7분 전에 윤 총장이 출근을 했다라는 보고를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로부터 조금 전에 전해 들었습니다. 흥미로운 게 윤태곤 실장이
정치 전문가잖아요. 컨설팅 전문가고. 경향신문이 오늘 앞서서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쓴 신문 기사가 상당히 흥미로운데 휴일에 출근한 윤 총장이 이 대통령의 징계 재가를 극복하고 돌아온 윤 총장이 윗선 수사를 보고받았다라는 말이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자, 이건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윤 총장이 그 업무를 좀 못했던 기간 동안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다 보고를 받았겠죠. 그래서 그 25일인가 첫 복귀했을 때는 코로나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보고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그 인화성이 높은 것들은 지금 한참 수사 중인 것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언론이 주목을 하는 건데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 윤 총장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만 콕 집어가지고 세게 나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요. 그렇다면은 이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되게 정치적이다. 그런 그 일각의 비판을 오히려 확인시켜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뭐 그걸 안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다른 사안들하고 나는 이것만 특별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런 식의 이미지를 심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군요. 뭐 조국 수사, 원전 수사, 뭐 일반 민생 수사 다 똑같이 신경 쓴다. 네,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윤태곤 실장님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권 일각에서 이번 법원의 판결을 두고 윤 총장의 책임도 물은 것이다 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는데 윤 총장 측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적극 반박을 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사건 재판부 결정문에 재판부 분석 문건은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동훈 감찰 방해 혐의는 이름 소명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문구는 이에 대해서 윤 총장 측은 해당 문건이 공격 비방 목적으로 제3자에게 배포되는 경우를 전제한 것이다 라고 반박했고요. 감찰방해 인정한 건 아니다. 소명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는 표현은 충분히 심리해야만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다 라고 윤 총장 측이 반박을 한 상황입니다. 손종혜 변호사님, 윤 총장이 스스로 물러날 생각은 없다라고 소위 임기를 지키겠다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으면서 동시에 본안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도 조금 전에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이 재판부의 결정문 내용 중에 윤 총장이 이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할 여지가 적다고 볼 수 없다, 없다고 볼 수 없다, 뭐 이런 흥미로운 말도 있었잖아요. 사실 이례적으로 집행정지 사건에서 실체 사유까지 판단을 일부 내리다 보니까 여권과 야권, 특히 이제 윤 총장 측에서도 해석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경계선상에서 회색지대의 결정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징계 사유가 있느냐, 중징계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가려질 것이지 집행정지 판단에서 잠정적이나 남아 판단을 내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에서 이런 결정문이 나왔기 때문에 표현을 보시면 소명됐다라고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소명될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목적으로 쓴다고 한다면 이 문건은 부적절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본안 소송에서 징계 사유가 확실시 되는지 그리고 그 징계의 양정이 타당한지 여부는 취소 소송에서 판가름이 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권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은 어찌됐든지 간에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고요. 그리고 다수의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미애 장관의 책임론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이 그러면 얼토당토 않은 사유로 징계를 개시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어적으로 그래도 집행정지 사건에서 일부 부적절할 수도 있고 본안에서 어떤 결론이 이를지 모르겠지만 따져볼 만큼 징계 사유로는 해당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권 정치인의 발언 정도라고 해석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안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다툼이 있을 예정인데 임기가 끝나고 결정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그 전에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결국 부적절했는지 여부 그리고 감찰 방해가 있었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가름 날 것이지 단원에서 예단을 갖고 보긴 어렵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손정혜 변호사님이 잘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다만 징계 사유 중에 정치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과 징계위의 판단에 대해서 법원은 추측에 가까운 것을 갖고 징계를 했다.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번에 밝혔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권에서는 징계가 안 되면 윤 총장을 탄핵하면 된다라는 움직임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윤 총장 탄핵론입니다.
김두관 의원이 3일 연속 윤석열 탄핵을 얘기했습니다. 지난 25일 정치검찰 총수, 법관 사찰 주범 윤 총장이 복귀했다. 실로 충격적 탄핵에 앞장서겠다라고 김두관 의원이 가장 전면에서 탄핵을 선언했습니다. 신속히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도 주장을 했고요. 25일 그제, 이번에 어제 윤 총장 탄핵을 주저할 이유 없다. 역풍론은 패배주의다. 검찰과 대립하지 않겠다는 항복론이다. 라고 연일 강도 높게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관 의원뿐만 아니라 황운하, 최강욱 의원도 탄핵론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황운하 의원, 윤 총장이 사실상의 정치 행위를 하면서 정권을 계속 흔들어댄다면 이를 두고 볼 수만은 없다라고 힘을 실었고, 최강욱 대표도 비위 행위자가 어설픈 경고망동을 계속한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회의 탄핵이라라며 이 탄핵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박정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법원은 정직 2개월조차도 정지시켰는데 여권 일각에서는 그 정직 2개월이 안 되면 탄핵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종합적으로 저희가 몇 년 전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청난 일을 한번 겪었었는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도 안 되는 건으로 이제 검찰총장도 막 그냥 탄핵하면 된다라는 말을 너무 쉽게들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우선 듭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그 크리스마스 연휴를 지나면서 윤석열 총장의 징계에 대해서 행정법원에 이제 결과가 나오고 나서 엄청난 뉴스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 전에 보면은 정치적 논란이 많았던 건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떤 말이 나오면 여권은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움직여왔던 게 지금까지의 이제 행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휴 동안 세 가지 서로 다른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대통령은 국민들한테 사과를 합니다. 두 번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부 여권 인사들은 총장의 탄핵까지 얘기하면서 굉장히 강성의 입장을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열성 지지자들의 주장과 반응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 지도부는 여기에 대해서 탄핵이 과연 실익이 있느냐, 혹은 역풍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여권이 보여왔던 정치적 논란의 사건에 대한 대응하고는 좀 다소 다른, 좀 결이 다른, 서로 다른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지금까지 일사불란하게 왔던 여권들이 다소 지지층을 의식하면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게 안에서 뭔가 혼선이 좀 있구나라는 점을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게 조만간 정리가 된다면 다시 옛날의 모습이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여건이 흩어지거나 안에서 서로 다른 얘기들이 이제 백가쟁명식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됐구나라는 점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김두관, 황운하, 최강욱 세 분의 의원들이 공교롭게도 최근에 검찰의 수사 내지는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김두관 의원은 표창장,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딸 관련해서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서 최성해 총장에게 무언가의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황운하 총장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그 다음에 최강욱 의원 역시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고 해서 검찰이 구형을 받아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검찰로부터 직접적으로 뭔가 수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게 마치 윤석열 총장이 본인들을 박해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주면서 세 사람들이 강성 의견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권 내에서의 서로 다른 반응 속에서의 분화 과정, 그리고 이 강성 발언을 한 세 사람이 공히 이런 과정을 갖고 있었다는 걸 보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개되는 여권의 움직임을 보면 재미있는 모습들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총장을 탄핵하겠다라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야당의 원내대표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표현이 조금 격합니다. 들어보시죠. 술 취한 망나니가 칼을 휘두르듯이 권력의 힘에 취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힘만 믿고 윤석열 탄핵 소추를 시도한다면 거대한 국민적 분노와
역사적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이는 민주당 정권이 자멸의 길로 바로 빠져 들어가는 길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정당성이 없는 권력은 폭력일 뿐입니다. 윤태호 실장님, 지금 야당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좀 격한 표현을 했습니다. 탄핵론에 대해서. 자, 윤 총장 탄핵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말씀을 쭉 들었는데요. 되게 진짜 막 화가 나고 분노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제 눈에는 해봐 라는 식으로 보일까요? 제 눈에는 좀 후자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여권 전반적으로 탄핵론하고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은 이게 뭐 누구 편, 이쪽 편을 떠나가지고 뭐가 우리한테 유리한 쪽 일이 전개되느냐를 놓고 볼 때 탄핵론이 불거지는 건 절대 좋지가 않다. 현실적으로 쉽지도 않고. 탄핵 시작하면요. 제가 뭐 예언, 예측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윤 총장 지지율 더 뛸 거는 제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탄핵 시도하면 지지율 더 튄다? 그렇죠. 근데도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느냐. 여권이라든지 진영 전체의 전략적 이익과 개별 사람들의 전략적 이익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박정화 대변인 말씀하신 그런 사법적 문제도 있겠지만은 좀 강성 지지층들이 이런 식이 되면 더 뭉칠 거 아닙니까? 그 에너지를 결국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 거니까 그런 거고 지금 보면요, 이번 그 행정법원의 기각이 아니라 인용이죠. 예. 윤 총장 측의 이제 주장을 인용한 거죠. 이후로 여권에서 나오는 건 두 가지입니다. 탄핵하자 하고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더 박차를 가해야 된다라는 듯해서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 제가 재밌어가지고 메모를 해뒀는데 예. 그 검찰개혁 이야기하면서 검사하고 수사관들을 앞으로는 형집행 분야나 전자발찌 감시 분야로 재배치를 해야 된다. 전자발찌나 감시해라. 네, 라고 이제 주장을 했더라고요. 이거 하면은 글쎄 누가 좋을지 저는 예. 그것도 이제 되는 것이고 그다음 하나 또 지적하고 싶은 건요. 김두관 의원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권에서 많이 나온 이야기가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가지고 일개 판사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상권 분립에 어긋난다. 뭐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근데 김두관 의원이 이런 이야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윤 총장을 탄핵하고 하지 않고 두면은 퇴임 후에 대통령의 안위도 위험해질 수 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프레임인 게요. 아,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까?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하고 나면은 저렇게 될 거야. 옛날 저렇게 뭐 박근혜 대통령과 똑같을 거야라고 하는 거는 강경 보수 진영의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거를 이렇게 프레임을 물론 자기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거지만 이렇게 프레임을 갖고 들어오는 것은 되게 안 좋을 거예요. 일전에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야당이 여권을 공격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러지 않았다. 라고 공격을 해요. 예. 그리고 여권은 방어를 할 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이렇게 했다. 라는 식으로 방어를 한단 말입니다. 그 프레임이 바뀌어버렸는데 이 대통령의 문제를 남들이 야당이 이야기하기 전에 여당의 중진 의원이 끌고 들어온다. 퇴임 이후에 그건 되게 제가 생각할 때는 안 좋아 보여요. 예. 윤태권 실장님의 해석이었는데 여권 지도부는 윤 총장 탄핵론에 대해서 일단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신동근 최고, 당내 의견 중 하나, 검찰개혁 본질은 윤 총장 끌어내는 건 아니다. 예, 그리고요. 민주당 원내관계자, 윤 총장 탄핵소추 발의, 대통령 인사가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탄핵한 과거 열린우리당 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다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인데 손정혜 변호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두관 의원은 연일 탄핵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검찰총장을 탄핵할 수 있는 겁니까? 탄핵 소추까지는 민주당 의원들이 합세한다고 한다면 가능한 시나리오일 수 있지만 사실상 어려울 겁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탄핵이 소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의결되고 헌재에서 인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런데 헌재에서 탄핵 소추 그 결의의 이제 요건으로 보시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들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 위반 여부가 잠정적이나마 집행정지 결정에서 잘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난 상황에서 해임 파면도 아니고 정직 2개월의 어떤 비행위만으로 헌재를 설득시킬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한다면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선 기각되면
효과가 훨씬 더 중대할 수 있고 더군다나 선거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는 소추 결의에 참여하는 의원들도 모집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불가능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우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법률가로서도요. 검사에 대한 탄핵은 또 사상 초유의 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중대 비위가 명백하게 지금 현재로서 인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검사들이 수많은 비행위로서 어떤 접대를 받는다거나 뇌물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탄핵까지 이루어진 전 한 번도 없었어요. 그에 예. 버금가는 비행위가 지금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을 주장한다라는 것은 정치적인 어떤 구호행위에 불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요 조간 신문들도 김두관 의원 등이 최강욱 황운하 의원 등이 힘을 실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주요 일간지들이 사설을 냈습니다. 함께 보시죠. 신문 읽어주는 남자가 소개하는 사설입니다. 먼저 조선일보 사설, 윤 탄핵, 검 수사권 없애자, 자성 대신 눈을 부라린다. 모두 자중하고 책임져야. 그런데 도리어 눈을 부라린다. 반성이나 사과는 없다. 문 정권 3년 여는 도둑이 도둑 잡으라. 고함치고 난리치며 보낸 시간이었다.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윤석열 탄핵 거론하는 여당, 대통령의 사과는 뭔가? 청와대는 대통령의 사과를 퇴색시키는 이런 여당 행태를 좌시한다. 대통령 말의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사과 다음에는 행동이 바뀌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그건 난처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 굉장히 강력한 사설을 양신문 쓰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사설입니다. 여당 일각의 윤 총장 탄핵, 자충수. 정치공학적으로는 정치인, 김 의원 등이 자기 대선 등에서 정치적 토대를 마련하고 탄핵을 거론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윤 총장에 대한 국회 탄핵 시도 이미 유력 대통령 후보로 성장한 윤 총장을 더 키워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 친절하게 가로 열고 레임덕 끝까지 썼어요. 임기 말 권력 누수현상, 가로 닫고를 앞당기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 이번엔 한겨레신문 사설, 한겨레신문도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섣부른 윤 탄핵론. 현 시점에서 정치권이 직접 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하는 절차에 뛰어드는 건 사회적 갈등과 피로감을 키우고 사태 수습만 어렵게 할 뿐이다. 부적절하다라는 사설을 썼습니다. 오늘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이 발표됐습니다. 윤 총장 복귀 이후에 발표된 여론조사 중에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윤 총장이 1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윤석열 검찰총장 23.9%로 1위, 이낙연, 이재명 18.2, 18.2. 이 공동 2등 후보 두 분과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윤 총장이 23.9%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아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재명 기자. 자, 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여론조사 조사 일시 자체가 12월 21일부터 24일로 되어 있으니까 복귀 이전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복귀 이전인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20% 돌파하면서 엄청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법원의 총장의 결정은 이 여론조사에 포함이 안 된 거다. 그렇죠. 24일 날 이제 법원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결국 직무 배제된 상태에서 여론조사가 이뤄진 거고 그때 이제 또 한번 뛰었는데 뭐 조금 전에 다 설명을 해주셨지만 결국은 이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현 정부의 반대급부 아니겠습니까? 현 정부의 행태에 대한 반대급부일 텐데 그만큼 윤 총장을 강하게 압박하고 윤 총장의 말 표현을 그대로 빌면 불법 부당한 조치를 통해서 윤 총장을 쫓아내려고 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윤 총장이 어떻게 보면 반문재인 진영으로부터 반문재인의 어떤 그 지지를 받아서 지금 저렇게 지지를 띄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이후에 그러니까 24일 날 가서 법원이 정지 2개월 징계가 부당하다고 본 거고 그렇게 해서 다시 복귀를 한 건데 그리고 나서 지금 그 대통령은 사과도 하고 어쨌든 이 국면을 수습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는 반면에 지금 여당은 오히려 거꾸로 강경론이 더 득실한 듯한 모양새죠. 그 목소리가 숫자가 작더라도 그 목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죠. 윤 총장을 탄핵해야 된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빼앗아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면서 글쎄 이렇게 이제 여론을 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많은 이제 중도층을 봤을 때는 윤 총장, 추미애 장관 누가 옳고 그를 떠나서 이미 법원에서 두 차례나 윤 총장 손을 들어준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대통령도 수습하려고 하는데 전혀 여권이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더
반사 이익은 더 많이 보겠죠, 윤 총장이. 그런 점에서 지금 뭐 다 분석을 해주셨지만 오히려 이렇게 강하게 가면 갈수록 오히려 윤 총장에게 이득이 될 테고 반대로 여권에게는 더 불리한 국면이 되겠죠. 그런 점에서 지금 어떻게 대응이 될지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볼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윤 총장의 복귀라는 엄청난 사건이 포함돼서 다음번에 발표될 여론조사 결과도 매우 궁금해지는군요. 나오면 바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들이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제목은 추미애 이대로 아웃인데 대통령이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한 징계에 대해서 법원이 옳지 않다라는 사실상의 판단을 한 만큼 대통령으로서도 사과가 불가피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사과했는지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직무 복귀와 관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대변인의 대통령 사과 대독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다. 박정환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 하셨잖아요. 대통령의 사과라는 것은 초유의 상황이고 물론 대통령도 때에 따라서 사과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으나 어쨌든 대통령의 말의 무게를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사과를 하는 상황 자체가 이례적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들으셨던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메시지에 대해서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를 한 건데 전체 상황을 우선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24일 날 밤에 행정법원으로부터 밤늦게 10시 넘어서 행정법원이 그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가 잘못됐다, 아니 징계가 잘못됐다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 후에 이제 청와대 반응을 계속 그 기자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청와대 반응이 없다고 하다가 오후 25일 날 크리스마스 2시 반경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강민석 대변인의 저 발표를 듣습니다. 일단은 그동안 청와대 고민이 좀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사실은 대통령 사과를 하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하는 사과가 있고 저렇게 그 대독하는 사과가 있고 아니면 서면으로 나가는 사과가 있는데 저는 그 형식이 다소 좀 가볍게 지나갔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형식이 일단은 너무 가볍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뭐 많으신 분들이 벌써 레임덕이라는 단어를 공공연하게 쓰고 굉장히 그 여권으로서는 위기 상황이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대변인을 통해서 이렇게 사과를 했다는 게 과연 사과의 깊이를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 전달하고자 했느냐 면에서 저는 형식적으로 좀 가벼웠고 좀 더 진중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우선. 잠시만요. 그럼 박정하 전 대변인의 주장은 이쯤 되면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대통령 육성으로 직접 사과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저는 그 무게감이 지금 그 여건이 처해 있는 상황의 무게감이 뭐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대국민 담화까지는 안 가더라도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카메라 앞에서 국민들한테 직접 말씀을 하고 국민들의 아픈 마음을 보다듬어야 이 국면을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저렇게 나는 아니다라는 생각에 형식적인 사과를 해서는 과연 수습이 될까라는 생각이 우선 형식 면에서 하나 들었고요. 두 번째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사과문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사과문은 크게 두 가지 단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강민석 대변인이 읽었던 결과적으로 인사권자로 사과한다라는 부분 하나. 두 번째는 넘어가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반성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보면 저는 결과적으로 그리고 인사권자로서 사과한다는 게 다소 아직은 여전히 제3자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내용적으로 좀 부족을 했고 그 다음에 사과라고 이 1년 동안 1년이 넘게 지금 국론이 이렇게 분열이 되고 국가에너지가 소진이 됐다면 깨끗하게 사과를 하고 국정쇄신을 위한 다음 수순으로 넘어가는 게 맞는데 여전히 뒤에 보면 검찰 개혁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고 검찰이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에서 되돌아봐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문구를 애써 거기 넣은 것 보면 저는 좀 전에 제가 중앙일보 사설을 봤던 것처럼 일부 이 국면을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뭐 오늘 있을 국토부 장관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 그 다음에 공수처장 추천 여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의 국정 쇄신 여부, 그다음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가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를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자, 대통령의 사고가 형식적이다. 그 내용도 부실하다라는 것은 박정화 전 대변인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어찌됐든 대통령은 사과를 했습니다. 그럼 가장 궁금한 건 법을 가장 수호해야 할, 그리고 법원의 판단의 무게를 가장 무겁게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 동시에 법원이 적절치 않다라는 사실상의 판단을 한 그 징계를 주도했던 인물인 법무부 장관은 과연 이 일에 대해서 사과나 유감의 입장 표명을 했을까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날이 쉽게 오지 않음을 알았어요. 알았어도 또한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것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라는 짤막한 SNS에 입장을 냈습니다. 그날이 오지 않음을 알았어도 또한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것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자, 이재명 기자.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징계가 법원에 의해서 집행이 정지됐고 그 때문에 대통령이 결국 사과하는 이례적인 초유의 일까지 나왔습니다. 추 장관이 직무를 배제했던 검찰총장이 부당하게 직무를 배제당하고 법원에 따르면 다시 복귀하는 일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올린 글은 굉장히 짤막했군요. 이게 사과입니까? 유감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글쎄요, 추미애 장관 본인만이 알겠죠. 하지만 굉장히 감성적인 그런 건 틀림없죠. 그날이 쉽게 오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이 꼭 와야 함을 또 절실히 느꼈다. 이런 얘기인데, 글쎄요, 딱 처음 보면서 보는 생각은 사실 그날이 오면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80년대, 90년대 운동권들이 즐겨 불렀던 민주가의 제목이기도 하죠. 그날이 오면이. 전태일 열사의 추모곡이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성적으로 본인의 지지층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남겼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조금 전에 윤태곤 실장님이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여권 전체 이익과 여권에 있는 정치인들 개개인의 이익이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여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이 제대로 절차 정당성과 그다음에 어떤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징계를 추진하다가 법원으로부터 2차례나 어떻게 보면 비토를 당한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대통령이 사과를 했고 어떻게 보면 윤 총장이 더욱 정치적 무게감을 키우는 그런 역효과가 났죠. 그런 점에서 어떤 총체적 책임이 추미애 장관에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언론이 또 추미애 장관이 사의 표명도 했지만 조기에 사표 수주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도 하는 건데 그런 상태에서 본인이 이미 감성적인 글을 올렸다. 어떻게 보면 여권 전체 이익보다는 마지막까지 개인의 이익을 좀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 거고 전 솔직한 얘기로 저 글을 딱 처음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예. 지난번에 이용근 차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 총장이 헌재의 검사 징계법에 헌법성을 매대하 본인이 어떤 이제 논평을 하냐면 보통 실체에 자신 없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 반응을 한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했는데 저는 지금 추미애 장관이 뭔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그렇게 감성적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저게 실체 자신이 없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또 하나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윤석열 총장이 복귀하고 나서 처음 메시지는 이런 거였습니다. 코로나19에 대비해서 어떤 교정당국의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잘 대응해야 된다. 또 하나가 1월 1일부터 이루어지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잘 대응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지금 가장 심각하게 어떻게 보면 동부구치소에 코로나 확산이 너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서 단일 시설로는 역대 최고다라는 541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런 걸 좀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 저런 메시지를 냈다 그러면 문제는 덜 할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동부구치소 관련해서 한 번도 메시지를 낸 적이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교정당국 책임자가 저런 메시지를 냈다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정치적으로 편향된, 정치적으로 치우친 메시지 아니야 이렇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 장관이 밝힌 그날이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윤태곤 실장님, 법무부 장관이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 법원의 판단을 법무부 장관이 승복하지 않겠다는 의미인 건지 궁금하고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이 사과했으니 됐지라고 혹시 생각하는 겁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 징계 집행정지 인용이 된 직후에 법무부에서 즉시 항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대통령이 법원에 이걸 존중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즉시 항고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럼 대통령 말하고 배치가 되니까 정치적으로 사람을 판단할 때
이쪽 편이냐 저쪽 편이냐도 있고, 그다음 이제 일을 잘하느냐 똑똑하게 이런 평가 기준도 있거든요. 추미애 장관을 보시면은 지금까지 많은 수사 지휘하고 처음에 징계 뭐 이것저것로 해가지고 징계를 이만큼 벌었습니다. 근데 그 징계위원회, 사실상 이제 그 추 장관이 이렇게 주도한 징계위원회에서 추 장관 이만큼 벌었던 것 중에서 이만큼으로 줄어들었어요. 예. 또 법원 가니까 뭐 일부 뭐 소지가 있다 이렇게 또 돼 있지만은 어쨌든 확 더 또 줄었어요. 줄었어요. 추 장관은 이 여권 내에서 볼 때, 일의 면에서 볼 때 신뢰를 상실한 거거든요. 그럼 추 장관이 그럼 매달릴 곳은 어디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파성의 문제, 이쪽 편이냐 저쪽 편이냐로 이제 강하게 어필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그게 이 기자도 말씀하셨듯이 전체 이익과 내 이익이 배치되는 부분, 이 레임덕이라는 거예요. 요새 레임덕이라는 이야기 조금씩 나오는데, 레임덕이요? 예, 상대편하고 충돌로 해가 레임덕이 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은 하는 거지만은 보통 내부의 문제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뭐 십상시 뭐 문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 것이고, 지금 현 정부는 이제 그런 식은 아니지만은 뭐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누구들은 계속 아이 탄핵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날은 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사람들이 또 일부 여권 내에서 호응을 얻어내고, 추 장관 뭐 사표 수리하면 안 됩니다, 그 청와대 청원에 되게 많이 올라왔다면서요. 그런 것이 안 좋은 징후예요, 야당하고의 대립각보다는. 이게 레임덕의 징후다. 윤태곤 실장님의 개인견이었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의 입장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이 추 장관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 여러 조간신문이 오늘 유력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개각 카드. 윤 정국 수습 될까? 교체 거론 대상 노영민 실장, 윤 총장 사퇴 등에 관련해 자진 사의 표명한 듯 김상조 정책실장, 부동산 정책 등과 관련된 책임론 커졌죠. 추미애 법무장관, 이르면 내일 사표가 조기 수리될 듯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친문진영 내부, 대통령이 사과까지 하며 피눈물 흘리게 한 책임을 져야 한다. 노영민, 김상조, 추미애 주요 참모진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이야기가 오늘 동아일보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의 교체, 결국은 자진 사의를 표명하긴 했지만 청와대에 의해서 추 장관을 교체한다라는 뉘앙스가 오늘은 좀 새로운 소식 같고요. 노영민 실장 같은 경우는 비단 얼마 전에 이런 논란의 당사자이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경찰에 대해서 치하를 하셨습니다. 경찰이 대응이 잘했다고 제 인상성에. 저는 이 사건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우리 국민을 말이죠. 경찰이 버스차로 밀어가지고 코로나 속으로 지금 가둬버렸습니다. 이렇게 가두는 게 옳은 거라고.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불법 집회에 참석한 사람을 지금 옹호하는 겁니까? 불법 집회지 않습니까? 아니, 국회의원이 어떻게 불법 집회를 옹호합니까? 예. 그 사람까지 7명 이상이 죽었는데 그걸 지금 옹호하는 겁니까?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이 집회 주동자들은 국민을 대상으로 살인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8.15 집회의 주동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의원님께서 도둑놈 뭐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사실 도둑놈이라기보다는 살인자가 맞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좀 저도 좀 너무 과한 표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개각 이야기가 나온 건데, 김상조, 노영민, 추미애 장관, 과연 청와대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개각을 발표할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용구 법무차관과 관련된 이야기도 점점 더욱더 보도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구 차관이 멱살을 잡았다는 장소가 경찰은 내사 종결의 근거 중에 하나로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였다 라고 설명한 바 있는데, 여러 취재 기자들이 버젓이 도로명까지 있는 일반 도로였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구 폭행 사건 새 국면, 멱살은 노상에서 잡혔다. 참 이게 한편으로는 법무부 차관이 대상인 이 사건과 관련돼서 특화법 적용 여부의 이야기를 놓고 우리 국민들이 아파트 도로 아니었냐, 일반 노상이었냐라는 것까지 따져야 하는 국면이 조금은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경찰이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왜 단순 폭행죄로 적용해서 내사 종결했느냐라는 의문과 관련해서 경찰은 아파트 단지 아니었다. 그냥 아파트 도로 안에 있었다라는 이유도 든 바 있는데요. 경찰로부터 받은 사건 보고서 택시기사 이 차관 깨우기 위해 차 세운 곳은 아파트 단지 입구 앞에 노상이다 라고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이 피해자인 택시기사도 일반 도로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101동 아파트가 보이는 일반 도로다. 정식 도로명이 붙었다. 아까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그 도로명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경찰은 정확하게는 도로 맞지만 도로 소통 상황, 정차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라는 다소 아리송한 얘기까지 꺼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종인 변호사님, 경찰이 법대로만 판단을 하면 논란은 없었을 텐데 특가법 적용 대상인 운정 중 정차에 대해서 그 특가법대로 적용을 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있고 거기에 더해져서 일반 도로를 왜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로 둔갑시키느냐라는 논란까지 지금 더해진 건데 자, 법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유사 판례들을 검토하면 일반적으로는 특가법 적용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최초 경찰에서도 의견도 특가법 적용 대상이다 이렇게 본 걸로 보이는데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경찰이 부실 수사를 했는가 또는 오판을 했는가 법률 적용을 잘못한 잘못이 있는가 여부하고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어떤 외압이라든가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인데 두 번째는 지금 구체적으로 정황이 드러나는 것은 없어서 경찰의 부실 수사가 있었느냐 그것이 심각하고 중대한 오판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경미한 어떤 폭행 사건이나 피해자가 피해 진술에 있어서 피해가 크지 않고 진술이 번복됐을 때는 증거가 부족해서 무혐의로 나올 수는 있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사건 관계를 조금 촘촘히 들여다보면 일단 저 위치 사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발생한 위치가 서초동이라서 잘 아는 데인데 그냥 단지 아니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단지 밖 도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면 정차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특가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볼 여지가 많아서 내사 종결보다는 피의자로 정식 입건을 해서 차라리 피해자하고 합의를 했으면 기소유예라든가 또는 벌금이라도 이렇게 좀 구약식이라든가 어찌되든 기소를 해야 되는 사건인데 좀 아쉬운 면은 있고요. 경찰이 굉장히 난감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잣대나 가이드라인이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건은 수시로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경찰이 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이야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재수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엄격하게 과거의 선례들을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폭행이 일어났던 장소가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였느냐, 경찰 설명대로 아니면 택시기사 피해자가 주장하는 대로 일반 도로였느냐 함께 보시죠. 어떤 장소인지. 오늘 한 조간신문에 그 장소를 직접 찾아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점점 확대되고 있죠. 자, 이 장소. 지금 손종인 변호사님도 이곳을 잘 아는데 이거 일반 도로를 보인다라고 하고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도로명까지 지금 있죠? 도로명이 고무래로. 아름다운 이름이군요. 고무래로. 서초구청은 과연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이게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입니까? 물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경비실까지 다 도착을 했고 정찰한 이후에 이런 발생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아파트 단지에 있어서 일단 구유지 소유 차일지가 있으니까 일단은 이제 그 구유지 소유에 구가 가다라는 도로라고 하셨거든요. 경찰은 지금 들으셨던 것처럼 아파트 단지 내라고 얘기했지만 서초구청에서도 일반 도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윤 실장님. 저는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고요. 법적으로도 누군가가 판단하겠지만은 재밌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이게 논란이 됐을 때 메시지를 한번 냈어요. 네. 죄송하다 이러면서. 근데 그때 제 귀에 쏙 들어왔던 거는 경찰이 시시비비를 밝힐 것이다. 경찰이 시시비비를 밝힐 것이다.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 예. 계속 이건 경찰이 이제 갖고 있기를 바란다. 그런 뜻이겠죠. 그럼 이게 또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지금 경찰의 주장은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판단을 했다. 이거 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일반적인 전례하고는 어긋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검찰개혁에 후속 조치를 해가지고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이제 빼겠다라고까지 이제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이 이야기하는데 검찰의 아예 수사권 다 빼면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경찰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제 그 앞으로 그 논쟁이 또 벌어질 거예요. 검찰이 문제 있다라는 거하고 별개로 경찰은 되게 믿을만 하냐라는 논쟁이 벌어질 때 이 사건은 계속 해가지고 불거져 나올 겁니다. 그때 이러지 않았냐라는 식으로. 두 번째는 이제 추미애 장관 이후에 법무부 장관 누군가가 될 텐데 사실은 이용구 차관이 될 때만 해도 되게 높은 순위 차관 거제도 장관 가는 거 아니냐. 판사 출신이고 근데 법무부 경험도 있고 또 이제 좀 진보적 성향이고 해서 뭐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는 빠졌다. 법무부 장관 날아갔다. 그렇죠. 그 두 가지 포인트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태호 실장님 오늘 예측 많이 하시는군요. 평소에 예측 안 하시는데 개인견이었습니다. 세 번째 장면도 오늘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531쪽짜리 정경심 판결문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재판부가 왜 조국 전 장관 정경심 씨를 구속했고 징역 4년을 선고했는지 정경심 씨와 조국 장관 부부가 그간 국민들 앞에 밝혔던 내용과 재판부가 어떻게 다르게 본 것인지 주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대목들 준비했습니다. 먼저 표창장은 철저하게 위조됐다라고 재판부는 봤습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새롭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부메랑이 된 정경심의 버티기, 표창장 사진 없다라고 검찰 수사 때 안 냈던 것, 재판부가 정경심 씨가 직접 표창장을 위조했다라는 여러 가지 근거를 밝혀왔는데요. 오늘 새로운 어떤 근거 중에 하나가 이거일 것 같습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은요, 검찰 조사와 재판까지 표창장 원본과 사진 파일 원본을 분실했다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면서 표창장 원본 안 냈어요. 1심 재판부. 정 교수 또는 그 가족은 조국 인사청문회 무렵 표창장 원본과 원본 사진 파일을 갖고 있었다. 잠시만요. 지금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1심 재판부가 한 건데 분실했다라고 안 냈었는데 정경심 씨는 재판부는 그거 아니다. 인사청문회 때까지만 해도 갖고 있지 않았느냐라고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5일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 전날 총장 직임 부문 문질러도 안 번지던데 라는 취지의 발언을 동양대 직원과 전화통화에서 내비쳤다는 것. 동양대 직원들은 상장에 인주 묻힌 직인을 찍는다라고 말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청문회 당시에 박지원 의원이 이 표창장 원본을 공개해버렸어요. 그러면 원본 사진을 박지원 의원은 어떻게 갖고 있느냐라는 의문으로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죠. 박지원 의원이 청문회 당시에 마치 흥신소나 국정원 검찰처럼 정경심 교수 측, 조국 장관 측, 엄마 아빠도 분실한 그 표창장 사진을 어디선가 구했다? 상당히 가능성이 낮은 이야기. 재판부는 누군가가 박지원 의원에게 보낸 건 아니냐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조민 씨는 검찰 조사에서 저는 사진 파일 없습니다. 부모님 중에 누군가가 보관했다라고 진술했고, 정경심 교수는 표창장 사진을 보관하지 않았다라고 딸과 배치되는 이야기를 했고, 조국 장관 청문회 당시에 저희 아이가 찍은 것을 보내준 것 같다. 세 사람 얘기가 다 달라요. 사진 파일의 출처의 실마리를 푼 결정적 증언은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 조국 청문회 신상팀장인데 입수 경위에 대해서 조국 가족에게서 받았을 텐데 시기와 주체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실토를 했다는 거. 사실상 입시 관련 자료는 대부분 정 교수에게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정경심 교수가 박지원 의원에게 표창장 사진을 주었다. 그런데 왜 검찰과 재판부에 내지 않느냐, 왜 분실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재판부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 엄단을 했다는 겁니다. 인사청문회 땐 존재했다. 제출하지 않는 사정은 위조 범행을 뒷받침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사회학을 스탠포드에서 전공하신 김수경 박사님 나오셨는데 뭔가 눈치 게임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장면은 무언가 심리 게임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등장인물들이 지금 꽤 많잖아요, 김 박사님. 그런데 등장인물들마다 얘기가 다 달라요. 떡하니 제3자 박지원 의원은
표창장 컬러 파일을 청문회에서 제시했는데 딸은 엄마 아빠가 갖고 있었다. 엄마는 나 보관하지 않았다. 아빠는 부인이 준 것 같다. 아이가 찍은 것을 보내준 것 같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경심 씨가 준 것 같다. 그런데 검찰 조사와 재판부에서는 우리 분실에서 없는데요. 자, 이건 뭐 진실 게임입니까? 뭡니까? 그렇죠. 이제 그 재판부는 어쨌든 그 표창장이 진본이든 위조된 것이든 어쨌든 무언가가 있긴 있었다는 거죠. 그 2019년에 청문회를 할 당시에 어떤 무언가가 있었고, 그렇다면은 가장 간편한 방법은 그 원본을 제출해라. 그러면 그걸 보면은 그게 위조된 건지 아닌 건지를 어느 정도 판별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내지 않았죠. 잃어버렸다고 내지 않았죠. 그리고 사진 파일마저도 잃어버렸다. 그래서 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상한 거죠. 아니 분명히 그때 존재했던 게 왜 내지 않는 거지?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증인들을 불러서 이제 증언들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그 동양대 직원들은 그 직인을 반드시 인주를 찍어서 그 발급하기 때문에 인주 부분을 문지르게 되면 이제 직인이 이제 번지게 되는데, 정경심 교수는 동양대 직원하고 통화를 할 때 직인 부분이 번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말을 했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말이 안 맞는 거고, 또 조국 가족의 3명의 말이 이제 다 안 맞게 되니까 그 어느 하나 지금 정경심 교수 측에 이것은 표창장은 진짜고 실제로 발급받았다라는 걸 그러니까 뒷받침해줄 만한 증거가 하나도 존재를 하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아니 번연이 존재하던 것인데 왜 그것을 제출하지 못해? 그렇다면 이것은 위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위조됐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청문회 당시 컬러 표창장 사진을 공개한 게 결과적으로 재판부에게 돌아온 셈입니다. 들어보시죠.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 사진 가지고 계세요? 제가 지금 그 휴대전화기에 지금 찍은 사진을 지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어떻게 입수했어요?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걸 찍은 거예요? 저희 아이가 찍은 거를 보내준 것 같습니다. 가지고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밖으로 유출시킨 적이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그건 제가 아마 압수수색을 해서 확보한 게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그렇죠? 네. 저한테도 이렇게 와 있어요. 네,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문제예요. 후보자는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검찰에 압수수색된 표창장은 저한테도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윤태호 실장님, 이게 미스테리인데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박지원 의원에게 조국 장관 딸의 표창장 컬러 사진을 도대체 누가 준 겁니까? 이거는 좀 맥락상 설명이 필요한데요. 저 당시에 그러니까 뭐 검찰이 이제 압수수색이 무리하고 뭐 짜장면 시켜 먹었니 막 이런 비판도 나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그 표창장 위조 문제가 중요한 이제 쟁점이었었죠. 그때 근데 박지원 의원이 들고 나면서 명확하게 이야기 나왔잖아요. 이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이 나한테도 와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이게 그쪽으로 대강 뭐 온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제 뉘앙스를 펼쳤는데, 그 당시에 검찰에서 곧바로 내놓은 게 압수수색한 파일하고 저 파일하고는 다르다. 라고 하면은 우리도 저거 없다 이런 거예요. 파일은 박지원 의원은 그럼 누구한테 받았냐라고 하니까 이제 은근슬쩍 슥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아까 나왔지만 김미경 비서관, 저 당시에는 조국 장관의 정책보좌관, 장관이 되기 전이니까 정책보좌관 내정자였는데 저분이 이제 파일을 받아가지고 내가 뭐 여기 준 데도 있고라고 하면서 누구한테 받아서 누구한테 줬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라고 말끝을 흐리잖아요. 근데 저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던 게 법원에서 원본이라고 말한 거는 그러니까 위조 원본일 수가 있는 겁니다. 동양대에서 발행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가지고 있었던 애초에 원본에 대한 이야기인데, 근데 그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원본이라는 것이 존재하느냐,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원본이라는 거는 그렇죠, 철학적일 수가 있는데 표창장을 누가 발급하면 이렇게 종이에 이제 원본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사진을 찍는 거잖아요. 근데 저 사진 파일이라는 게 사진 파일을 먼저 생성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부터 출력본인 거죠. 사진이 먼저 생기고 종이가 그 뒤에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원본이라는 거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 이제 그 당시에도 의혹이 있었고 그 재판부에서 말한 게 원본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 출력 원본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죠. 이게 약간 복잡해가지고 이해가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거의 뭐 윤태곤의 원본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질문인데, 자, 좋습니다. 이재명 기자, 저희들이 지금 소개해드린 건 재판부의 판단 내용이잖아요. 반면 정경심 교수는 계속해서 표창장은 위조된 게 아니다. 조국 장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형평성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다 봤잖아요. 재판부의 말에 따르면 말이 되지 않는 것들. 정경심 교수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하고 해왔고 어떻게 해명을 할 수 있고 혹여 우리들이 놓치고 있는 정경심 교수 측 입장에서 어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글쎄, 법원에서 저렇게 강하게 비판했던 사안 중에 하나가 이제 표창장 문제죠. 그 얘기는 뭐 조금 전에 김수경 박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표창장 원본만 제시하면 모든 게 깔끔하게 정제수 사안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경심 교수 측은 원본이 없다, 분실했다. 그래서 검찰 수사 때도 그리고 재판부에도 내지를 않은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박지원 의원은 당시 의원은 원본 사진 파일을 또 이제 인사청문회 때 흔들었던 거고요. 굉장히 지금 논란이 복잡했고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갔는데, 자, 이 사안 자체가 왜 중요했냐면 지금 조민 씨가 대학이나 대학원을 진학할 때 한 7개 스펙을 냈었는데 그 모두가 다 허위 가짜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단국대라든지 공주대나 이런 거는 사실 정경심 교수가 당시에 거기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문제지만 지금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나 서울대 공익인권센터의 문서들은 아예 조국 전 장관 부부가 만들었다는 거죠. 생성했다는 거죠. 이건 거의 뭐 그냥 허위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사무소들 위조하고 만들어내고 사실 참 이해하기 쉽지 않으니까 이건 그냥 스펙을 어떻게 보면 서로 스푸마시하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야말로 가짜로 만들어낸 문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재판부도 이 문제를 중요하게 봤는데 불구하고 정경 교수 측에서 사실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논란이 어디도 크지만 한편으로 정경 교수에게 중형을 내는 데서 중요한 영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테고, 그런 점에서 글쎄 이제 어쨌든 항소를 했고 20일 다시 재판이 이루어질 텐데 그때라도 정경 교수 측에서 뭔가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으면 계속 이 의혹은 오히려 정 교수 측을 더 의심하게 만드는 사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직도 전 국정원장이신 박지원 원장이 도대체 어떻게 저 사진 파일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법원의 판단 내용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동양대 봉사활동과 관련돼서도 정경심 조국 부부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법원이 판단한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동양대 봉산날 집 근처에서 카드 결제, 정경심 교수가 조민 씨가 2012년 1월에서 2월 동양대 영어 에세이 쓰기 수업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표창장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검찰과 재판부 판단에 따르면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동양대 첫 수업이 2012년 1월 14일. 그런데 오전 10시 서울역에서 본인 카드로 햄버거를 구입한 내역이 있다. 그리고 15일에는 부산 해운대구 피부 미용실에서 카드를 긁은 내역이 있다. 동양대 수업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서울역에서 햄버거, 동양대 수업 갔다가 15일은 또 부산까지 가야만 가능한 동선이고. 자, 28일 동양대 세 번째 수업. 조민 씨는 영주에서 최소 하루는 잤다라고 진술했는데 27일, 29 서울에서 카드를 쓴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냐라는 이야기. 동양대 두 번째 수업 2012년 1월 21일, 네 번째 수업 2월 4일 모두 서울 집 근처 식당에서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와서 재판이 이게 가능하냐라는 의문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영어 에세이 수강한 학생 5명과 행정직원, 수업 중에 조민 씨를 본 적이 없다라고 법정에서 진술을 했고, 재판부는 결국 조민이 봉사활동을 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김수경 교수님, 이건 역시 신성한 법정에서 뭔가 법무부 장관의 부부와 자제와 카드 내역서와 동양대 직원들이 뭔가 진실 게임을 하는 양상입니다.
저게 바쁘게 살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예컨대 오늘 동양대가 있는 영주에서 수업이 있는데 아침에 햄버거 먹고 동양대 수업하고 다음날 부산 가서 또 피부 미용실 관리하고 하면은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동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서울역에서 뭐 패스트푸드를 먹었다고 하니까 서울역에서 먹고 나서 뭐 기차를 타고 뭐 어디까지 가서 이동이 가능한 동선이기는 합니다만 조금 의아스러운 거는 왜 영주에서는 한 번도 저 카드가 사용되지 않았는지가 좀 의문입니다. 특히 영주에서 최소 하루는 잤다고 했는데 1박 2일의 시간을 보낸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뭐가 됐든 영주에서 카드를 쓸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기록이 하나도 안 남았다는 것이 재판부에서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 같고요. 단지 저것만으로 그날 당시 영주에 없었다라는 걸 판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추가로 이제 그 봉사활동이 있던 날, 수업이 있던 날 그 수업을 들은 학생 중에 그 누구도 저 조민 씨를 본 적이 없다라는 증언이 있었죠. 그게 가장 결정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조민 씨를 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 수업을 했다고 인정할 수 있을까를 판단할 때 당연히 법원에서는 이렇다면 봉사활동을 했다는 것이 거짓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앞서서 윤 총장 탄핵론을 강하게 주장했던 김두관 의원이 결국 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당시에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회유 내지 압박을 했다라는 이른바 강요 미수와 관련돼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말입니다. 조국 전 장관 수사팀이 1심 판결 후 위증에 대해서도 따박따박 수사에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는데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정경심 교수 요구대로 해달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고 최성해 총장이 밝힌 바 있어서 자, 이게 강요미수 혐의가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와 관측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최성해 총장의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총장님 명의로 발급한 적이 없다. 기억나시는 않는다가 아니고. 네. 왜냐면 우리 정 교수님 잘 알고 있고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상을 준다면은 분명히 기억을 하죠. 정 교수님이 계셨던 그 센터에서 총장님 명의로 그런 상장이 발부가 될 수 있을까요? 총장님 모르게? 제가 모르게 발부가 될 수 없는 게 이제 직인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1년 번호가 다 달라요. 통화하실 때 총장님이 발급해 주신 거라고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하셨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건 맞나요? 제한테 기억이 안 나느냐 물어보고 기억이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확실히 위임을 좀 받았다고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왜 동양대 총장에 그때 당시 전화를 했느냐라는 의문에 대해서 유시민 이사장과 김두관 의원은 이렇게 해명한 바 있습니다. 먼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해명 들어보시죠. 저는 전화를 해서 대장을 확인하셨나, 그 대장의 조민양 그 기록이 없었다는 거, 정경심 교수를 채용할 때 조국의 배우자인지 아셨냐, 언제 아셨냐, 조민양 표창장과 관련해서 뭐 이제 봉사활동을 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뭘 아시는 게 있으시냐,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았어요. 네. 그럼 제가 최성해 총장에게 뭘 줄 수 있죠? 뭘 줄 수 있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회유가 되려면 내가 최성해 총장에게 뭘 줄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야 되고. 경위를 좀 확인 차 전화를 드렸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여러 가지 오해를 많이 받고 있고 경위를 확인해 보는 것은 제가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와달라 이런 취지의 말씀 안 하셨나요? 제가 그런 걸 잘 못하는 편입니다. 제가 좀 결백증이 있는 사람이라서. 당사자들은 그냥 확인해 본 차원에서 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내가 유튜버 언론인이기 때문에 취재차 전화를 했다라고도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지 확인하려고 혹은 취재하려고 전화를 받았다라는 최성해 총장은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김두관 유시민으로부터 정경심 요구대로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불쾌했지만 장관다면 더 큰 요구를 받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조금 위축됐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는데요. 유시민 이사장이 전화와 자기도 언론에 있기 때문에 좀 좋게 시나리오를 써야 하니까 웬만하면 정 교수에게 위임했다고 얘기하라라고까지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박정환 의원님. 네. 전화를 받은 최성해 총장은 그때 당시에 이건 압박으로 느껴졌다라고 사실상 얘기를 한 대목인데 회유 혹은 강요 미수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건 법률가가 아니라서 뭐 분명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강요 미수가 될지 회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되게 큰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표창장이 어디서 생겼는지 잘 모르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뭐 과거 일로부터 반출을 해서 미래에 또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처럼 저는 이 법적으로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전에 기록을 위해서라도 역사를 위해서라도 조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김두관 의원 유시민 이사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런 얘기가 지금 본인들이 해명하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저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정리를 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냥 묻어져 버리고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수사를 안 하고 이래가지고는 또 다른 저런 일이 생기는 거고 최성해 총장 저렇게 해서 결국엔 굉장히 많이 고초를 겪고 총장직에서 물러났잖아요. 이런 일들이 없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거 어떤 연유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검찰이 분명히 수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정리해 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표창장 사진 파일은 산타 할아버지가 갖다 준 거고 조민 씨는 서울역에서 부산까지 뭐 루돌프 썰매 타고 왔다 갔다 하면 가능한 그런 상황들이 그냥 역사에 남게 되는 거니까 저는 사실을 위해서라도 저는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해놔야 이게 앞으로라도 우리 더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더 나아가서 윤태곤 실장님, 김두관 의원이 윤석열 총장 탄핵론을 강조하는 게 혹시 이 건 때문 아니냐라는 뭐 일각의 관측도 있던데요. 근데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자 통화를 한 건 팩트지 않습니까? 예. 다 인정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패백지대 있죠. 말하는 사람은 나 뭐 물어본 거다라고 하고 들은 사람은 압박으로 느껴졌다는 게 뭐 흔한 일인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강요미술죄라는 죄는 되게 흔치 않아요. 근데 최근에 아주 크게 불거졌죠. 한동훈 검사장 건에 대해 가지고 강요미술죄로 해가지고 이 기자는 전 기자는 구속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재판 질질 늘어나고 있는데 그 강요미술에 대해 가지고 막 세게 걸어놨던 게 이 사건에 대해서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과거 같으면 별일이 아닌데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 내가 무슨 힘 있는 사람이냐 힘도 없는데 뭘 주고받을 게 어디 있냐라고 하는데 근데 제3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예컨대 그 김경록 PB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증거인멸 판결로 해서 그분은 이제 유죄를 받았죠. KBS의 김경록 PB 인터뷰에 대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게 결국은 뭐 방심인지 언론 중재위인지에서 별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 직후에 KBS의 그 당시의 법조팀은 공중 분해됐어요. 예. 새 팀이 들어와 인사가 됐거든요. 남들은 유시민 이사장 정도면은 되게 센 사람이라고 되게 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기는 예.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자, 과연 되게 센 사람이 강요미수로 수사할 수 있게 될런지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 소개하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공포. 백신이 아직 요원한 상황에서 영국으로부터 변이 바이러스 소식이 들려와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영국에서 입국한 분이 사망을 해서 변이 바이러스와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더욱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파력 70% 강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세계 확산. 그제 영국에서 귀국한 80대 남성이 자가격리 중에 사망을 했는데 사후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내와 딸, 사위, 가족 3명도 확진이 됐습니다. 방역당국이 변이 여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확인 중에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23일부터 이달 말까지 영국발 항공편 입국을 금지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이웃나라 일본은
28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외국인에 대해서 신규 입국 금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빗장을 걸어 잠근 거죠. 다만 한국 포함 11개국 대상 비즈니스 왕래는 허용하기로 해서 우리도 이래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현재 나오고 있고요. 자, 저럴 필요는 없다라는 반론도 현재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 변이 바이러스가 도대체 뭐고 얼마나 위험한지 현재의 한국의 K방역 시스템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것인지 전문가에게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돌직구쇼 취재 내용 들어보시죠. 변이 바이러스는 그 스파이크 단백질 부위에 아미노산 2개가 탈락돼 있는 그런 변이 바이러스거든요. 이런 유전자상의 변이가 생기게 되면서 실제로는 감염력이 더 70% 정도까지 강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 확진자 한 1000명 정도의 규모인데 이거의 최소 70% 이상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확진자 수가 70% 늘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는 전파력이 훨씬 더 막강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백신을 사용하게 되면 이와 같은 변이 바이러스가 더 가속화될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백신이 다른 나라보다 늦어진다 그러면 이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로 유입됐을 때는 또 다른 또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지금 전문가는 이게 유입되면 안 된다라고 경고했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은요.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이 됐습니다. 영국발 입국자 3명에서 이 우려했던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이 된 겁니다. 국내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첫 확인된 셈이 됐고요. 영국에서 들어온 3명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우려했던 변이 바이러스가 조금 전에 확인이 됐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들어온 겁니다. 영국 및 남아공발 바이러스로 확인이 됐고요. 저희들이 우려했던, 조금 전 전문가가 우려했던 그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자, 김승현 박사님. 이제 우리나라도 영국발 바이러스가 확인이 된 거고, 이게, 좀 조치가 좀 늦었네요, 저희가. 조금만 더 영국발 항공편을 좀 조치를 했더라면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고, 자, 지금 이웃나라 일본처럼 아예, 전 외국인을 일시적으로 입국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3명에 대해서 이미 영국발 변종 바이러스가 확인이 된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진짜 좀 무섭네요. 일단 전염력이 엄청 강하다고 해서 아까 그 보도에서 나왔지만 70% 정도 더 감염 확산의 어떤 정도가 강하다. 그리고 좀 우려스러운 게 변이 바이러스는 아동에게도 잘 전이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 코로나는 아동에게는 좀 전파가 덜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변이 바이러스는 아동에게도 굉장히 잘 전달된다는 것이 가장 걱정되는 대목이고요. 또 이 백신이 우리가 아직 이제 확보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제 완전히 다 확보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백신이나 어떤 치료제 같은 것들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은 당연히 대응이 어려울 것이고 또 이미 그런 백신에 적응해 버리는 방향으로 바이러스의 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 확산이 커질 수 있다는 걱정이 듭니다. 그리고 또 백신 같은 경우에도 뭐 mRNA 기술을 사용하는 그런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과 달리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백신은 변이 바이러스에는 좀 약하지 않냐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거든요. 물론 그렇습니까? 아스트라제네카에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도 변이 바이러스에 잘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어서 우리 당국이 굉장히 그 방역을 조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2.5단계를 유지하는 선으로 지금 발표를 했는데 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이미 국내에서 확인됐다면은 단계를 좀 높이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3단계로 높이는 거에 대한 정부의 굉장한 주저함이 있는 것도 이제 이해는 합니다만 그 방역 체계를 조정해서라도 물론 뭐 좀 이미 한번 조정했는데 또 조정하는 게 혼란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조정해서라도 단계를 늘려서라도 방역의 고삐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부는 3단계 격상을 하지 않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런데 이재명 기자, 이것은 이른바 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확인되기 전에 정부가 결정한 건데 물론 3명이긴 하지만 자, 지금 국내에도 이미 영국발 변종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시간 문제다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영국 주변에 유럽은 많이 번진 상태였고 캐나다, 우리 이웃 일본도 다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조만간 나올 것이 아니냐 생각했는데 굉장히 빠르게 어제 사망한 분의 가족들 3명에게서 변이 바이러스 확인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근데 또 그중 3분 중에 1명은 사실 이미 자가 경계가 끝나서 사실 끝났기 때문에 격리 기간이 아닌 상황에서 다시 이제 발현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번질 수 있는 여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금 물론 어제 3단계를 올리지 않았던 이유가 재감염 지수가 떨어졌다고 오히려 이렇게 보고 이제 조금 진정 국면에 온 거 아니냐 이렇게 봤기 때문인데 사실 만약에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된다 그러면 지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 그만큼 방역 당국도 철저히 대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뵙죠. 조금 전 사망한 가족 3분에게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일부 패널의 발언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 60초 나가는 동안 팩트 체크를 해봤는데 그 사망한 분의 가족과는 별개의 다른 분들에게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라는 소식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에 정정드립니다. 사망하신 분의 가족들은 그 변이에 대해서 현재는 확인 중이라는 말씀 정확하게 정정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 3할로 인터넷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